결혼 9년 차였습니다. 평일이면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먼저 시간을 외워버린 거죠. 병원 급식실에 도착해 앞치마를 두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손이 되어 일했습니다. 환자용 미음, 직원 식당 국, 수백 인분의 밥. 김이 천장까지 올라가는 국솥 앞에 서 있으면 눈썹까지 젖었고 퇴근할 때는 손가락이 소시지처럼 부어 반지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닷새를 보내고 나면 토요일이 왔습니다. 남들은 늦잠 자는 날이었지만 저는 6시에 일어나 남편 차에 실려 시댁 김치 공장으로 갔죠. 제 발로 갔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안 가겠다고 말해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다음 한 주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알게 된 뒤로는 입을 닫았어요. 남편이 반듯한 공무원이라는 말을 저는 참 오래 믿었습니다. 군청 식품위생부서.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꺼내는 자랑거리였죠. 넉넉하지는 않아도 따뜻한 집은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9년이 지나 제게 남은 건 부은 손가락과 고춧가루가 배어 누렇게 물든 손톱뿐이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지더군요. 그날은 7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임신 10주 차였죠. 차창 밖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물처럼 출렁였고 라디오에서는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른다며 야외 활동을 피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방송을 듣고도 창문 한 번 열지 않았어요.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고 운전대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기만 했죠. 오늘 엄마 기분 안 좋으니까 괜히 입 열지 마. 저는 배 위에 손을 올린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어요. 배추통 같은 건 좀 빼주면 안 되겠냐고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도 안 나왔는데 무슨 유난이야. 임신이 병이야? 요즘 여자들이 엄살이 심해. 지난주에도 절인 배추통을 들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했어요. 눈앞이 하얘져서 한참을 못 일어났는데 바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고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린 차 안에서 라디오 광고 소리만 크게 들렸죠.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엄마한테 밑보이면 공장하고 땅은 누가 받는데? 당신도 나중 생각 좀 해. 나 하나 믿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키고 싶은 게 저도 뱃속의 아이도 아니라는 거요. 어머니 손에 쥐어있는 공장 등기와 반면마직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도착하기 전에 눈이 부으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꾹 참았죠. 공장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장화를 신은 채로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뒷짐을 지고요. 해가 저만큼 올라왔는데 이제 와? 몸이 그렇게 굼떠서 어디다 쓰니 어디다. 길이 막혔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사과를 다 듣지도 않고 턱으로 포장실을 가리켰어요. 오늘 안에 나가야 하는 게 팔레트 12개다. 12개. 손 놀릴 시간 없어. 우리 시어머니는 밖에서는 국산 재료와 전통 손맛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표창장도 사무실 벽에 걸려 있었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면 전기료와 인건비 앞에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포장실 에어컨 리모컨은 아예 사무실 서랍에 넣고 잠가뒀고 노동자들이 냉장고 문을 조금 오래 열어두면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그 전기료를 월급에서 까겠다고요. 사람을 더 쓰면 일당이 날아간다며 최소 인원만 두고 돌렸으니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은 두세 달씩 밀려 있었고 남는 일손은 늘 제 몫이었죠. 양철 지붕 아래 포장실은 그날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공기에
배추 냄새와 젓갈 냄새가 엉겨서 코를 막았고 서 있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외국인 노동자 두 사람도 얼굴이 벌겋게 익은 채 포장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닦을 틈도 없어 눈만 계속 깜빡이더군요. 저는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사온 이온 음료를 작업대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띄지 않게 수건으로 병을 덮어뒀죠. 한 사람이 손을 크게 저었습니다. 받으면 혼난다고, 사장님 화낸다고요. 화장실 가는 척하고 드세요. 저는 못 본 걸로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다시 상자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사무실 앞 그늘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앉아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어요. 공장과 땅은 물려받고 싶은데 일은 자기 몫이 아니라는 얼굴이었죠. 저는 상자를 내려놓고 그 앞으로 갔습니다. 여보, 나 좀 어지러운데 찬물 한 잔만 갖다 줄 수 있어? 남편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정수기 저기 있잖아.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쳤어요. 세게는 아니었지만 사람을 물건처럼 밀어내는 손짓이었습니다. 어이구, 남편을 물떠오는 사람으로 부리려고 결혼했니? 나는 애밴 몸으로 배추밭에서 하루에 300포기 절였다. 요즘 애들은 입덧이 무슨 훈장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김치 상자를 들었습니다. 이런 게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지난 겨울에는 시댁에서 자고 가라기에 잤는데 새벽에 발이 얼어서 깼습니다. 전기장판 코드가 뽑혀 있었어요. 전기료가 아깝다고 시어머니가 빼놨던 겁니다. 저는 외투를 다시 입고 이불을 새겹 덮은 채로 밤을 보냈죠. 식사 때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는 갓 지은 밥과 김이 오르는 수육이 놓였고 제 앞으로는 군내가 올라오는 묵은 김치와 냉장고에서 꺼낸 식은 밥이 밀려왔어요. 속이 안 좋아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시어머니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멀쩡한 음식 버리면 벌 받는다. 끝까지 먹어. 남편은 그 옆에서 수육에 새우젓을 올려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도 반찬 한 점 건네주지 않았죠. 명절이면 지역방송 리포터인 신우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옳게, 아직도 병원 주방에서 굽어? 하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일하니까 옷 하나도 신경 써야 해서 힘들어.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참는 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넘긴 밥상과 겨울밤과 모욕이 어느새 9년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귀 안쪽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울렸습니다. B- 하는 그 소리요. 작업대와 배추 상자가 노랗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서 있으면 정말 쓰러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포장실 옆 조립식 사무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낡은 회전의자에 주저앉았죠.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에어컨 리모컨이 서류 밑에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누르고 온도를 26도에 맞췄습니다. 찬바람이 달아오른 얼굴에 닿자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딱 5분만 쉬고 나가자고 배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켜진 에어컨을 보자마자 눈을 치켜뜨더군요. 어머니, 저 진짜 쓰러질 것 같아서 잠깐만 켰어요. 제 말은 중간에서 잘렸습니다. 전기료는 내가 낼 거냐? 이 집에 내 돈 한 푼 들어간 게 있어? 그리고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의자에서 그대로 끌려 내려가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는데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이 새어나갔고 포장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췄습니다. 투명 비닐 커튼 너머로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죠. 제가 음료를 건넸던 그 사람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노려봤어요. 어이, 당신. 숙소에서 자고 싶으면 하던 일에. 저번에 달라던 돈, 그거 받고 싶지? 그 사람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요.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분명히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휴대전화를 귀에 갖다 대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나 배가 아파. 어머니 좀 말려줘. 여보. 제가 불렀는데도 통화 중인 사람처럼 등을 보이고 서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끌고 간 곳은 공장 뒤편 원재료 냉동 창고였습니다. 냉동 마늘과 고춧가루를 보관하는 두꺼운 철문이 달린 영하 18도짜리 창고요. 그 문을 보는 순간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아이가 위험해요. 어머니, 제발요.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좋으면 더 찬 데서 정신 좀 차려.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얇은 반팔 작업복 차림으로 저는 냉동창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 차가운 바닥에 순식간에 들러붙었어요. 철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한 번, 잠시 뒤 다시 한 번. 자물쇠 채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여보. 손바닥이 얼얼해질 때까지 두드렸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벽에 걸린 온도계는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코 안쪽과 목구멍이 베이는 것처럼 아팠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가락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젖은 양말이 얼면서 굳어갔고 이가 제멋대로 부딪혀 소리가 났어요. 저는 양팔로 배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버텨볼게. 조금만. 떨리는 입술 사이로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 달아둔 작은 물건이 손에 잡혔어요. 비상호출기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오빠가 얼마 전에 제 손에 쥐어준 거였죠. 오빠는 산업안전구조업체를 운영하는데 임신한 동생이 주말마다 공장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작업자용이라며 버튼을 길게 누르면 LTE 신호로 회사 상황실과 가족에게 마지막 위치가 전송된다고 했어요. 저는 시댁 앞에서 오빠 회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잘 사는 거 믿고 유세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숨겼죠. 신호가 잡히길 바라며 저는 철문 가까이로 몸을 끌고 갔습니다. 굳은 손가락이 2번 미끄러졌고 3번째에야 버튼이 눌렸어요. 작은 표시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송됐다는 뜻이었죠. 저는 호출기를 가슴에 붙이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 그 신호를 보기만을 기다렸어요. 속눈썹 끝에 하얀 서리가 맺혔습니다. 손끝은 아프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 느낌도 나지 않더군요. 그때 철문 밖에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너무 오래 두는 거 아니야? 30분은 있어야 다시는 전기 함부로 안 써. 나도. 너는 앞 식당 가서 냉국수나 먹고 와. 포장은 저녁에 다시 시키면 돼. 남편이 잠깐 머뭇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죠. 알았어. 곧 슬리퍼 끄는 소리가 냉동 창고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철문에 붙이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제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그 사람이 못 들었을 리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에게 약해서 저를 못 지킨 게 아니었어요. 자기 몫을 지키려고 저를 버린 거였죠. 그때 배 아래쪽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착각일 만큼 희미했는데 저는 두 손으로 그 자리를 감쌌어요. 제가 잠들면 이 아이도 같이 위험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올 때마다 혀끝을 깨물었죠. 살아서 나가야 한다는 마음 뒤로 아주 단단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오늘 일은 절대로 없던 일로 넘기지 않겠다고 얼어붙은 입술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감각이 사라진 발을 계속 굴렀습니다. 팔을 문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어떻게든 몸을 움직였어요. 얼마 뒤 바깥에서 차 여러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갈이 튀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이어졌죠. 차 문이 연달아 열리고 여러 사람이 뛰어내리는 소리, 무거운 안전화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창고 안까지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먼저 터졌어요. 남의 공장에 누가 함부로 들어와. 여기 갇힌 사람 없어. 나가, 당장 나가.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입 다물어. 그리고 오빠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서진아, 한서진. 그 소리를 듣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대답할 힘이 없었던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금속 집게를 붙잡았습니다. 남은 힘을 다 모아 철문을 3번 내리쳤죠. 둔탁한 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이 창고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안에서 소리 났어요.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가 가둔 게 아니라 며느리가 화를 시킨다며 제 발로 들어갔고 문이 낡아서 저절로 닫혔을 뿐이라고요. 오빠가 문고리에 걸린 자물쇠를 가리켰습니다. 저절로 닫힌 문에 이 자물쇠는 누가 채웠습니까? 누가 평소 습관대로 걸어놨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열쇠도 어디 있는지 몰라.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자기는 아내가 저 안에 있는 줄 몰랐다고요. 어머니가 혼내는 것만 봤고 문이 잠긴 건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엄마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니? 아니,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 봤다니까. 두 사람이 서로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걸 저는 문 안에서 다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한 줄이 그 자리에서 끊어졌어요. 오빠는 열쇠를 찾을 시간이 없다며 절단 장비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현장 상황을 알리고 구급대에는 임신부라는 사실을 다시 전했어요. 알고 보니 오빠는 이동하면서 이미 112와 119의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손대지 말고 구조 통로와 현장 상태만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더군요. 인근 산업단지에서 안전교육을 하다가 상황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절단기 소리가 철문을 타고 창고 안을 흔들었습니다. 서진아, 눈 감지 마. 조금만 더 버텨. 오빠 여기 있어. 마침내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문 틈으로 뜨거운 바깥 공기와 눈부신 빛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오빠는 바닥에 웅크린 저를 발견하고 입고 있던 작업복 겉옷을 벗어 감쌌습니다. 제 손을 잡은 오빠의 얼굴이 굳는 걸 봤죠. 저는 제 몸보다 아이를 먼저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오빠가 얼굴을 제 입 가까이 대야 들을 수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마른 담요를 겹겹이 덮었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아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는 가둔 적 없다고요. 남편은 제 들건 옆으로 따라오며 빌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문 잠긴 줄 몰랐어. 오해하지 마. 응? 오해하지 마, 여보. 오빠는 경찰 앞에서 더는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들에게 냉동 창고와 바닥에 떨어진 자물쇠,
공장 출입구 상태를 빠짐없이 촬영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저를 들것에 옮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 살아서 나가는 게 먼저야. 구급차가 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뒷문 창으로 9년 동안 저를 붙잡고 있던 김치 공장. 간판이 멀어지는 걸 보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건 하얀 병실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이 시렸어요. 침대 옆에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싼 채로 앉아서 잠든 엄마가 있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툭 떨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제 손을 잡느라 굳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목이 갈라져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 꺼낸 말은 아이였어요. 아이는요. 그 한마디에 엄마가 벌떡 일어났고 조금 뒤 들어온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체온증 치료는 잘 됐고 태아 심장 소리도 정상이라고요. 이 정도 노출 시간이었으면 운이 좋은 편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불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엄마라는 사람이 얼어붙은 바닥에 애를 데리고 앉아 있었다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제 발치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잘못은 그 집에서 했는데 왜 내가 울어? 간호사가 붕대를 갈 때 엄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발가락이 드러났는데 저도 제 발을 보고 잠깐 숨이 멎었어요. 동상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절단할 정도는 아니지만 감각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엄마는 바닥에 앉은 채로 제 발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손만 허공에서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병실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30년을 택배차를 몰던 사람이라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죠. 한참 있다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랑 애둘만 두지 않는다. 아빠가 앞에 서 있을 거야. 오빠는 그날 밤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시어머니를 감금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고요. 이혼 절차도 같이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9년 동안 이혼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심장이 내려앉았던 사람인데 그날은 아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냉동창고 주변에는 CCTV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공장 정문 쪽에만 카메라가 있었고 뒤편 원재료 창고 방향은 사각지대였어요. 시어머니는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에어컨 문제로 화가 나서 제 발로 창고에 들어갔고 자물쇠는 누가 채웠는지 자기는 모른다고요. 구조 직후 오빠 직원들이 자물쇠와 현장을 다 촬영해뒀지만 그건 결국 잠긴 문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만 증명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서 열쇠가 나오는 장면도 자물쇠를 채우는 영상도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공장 노동자들도 조사했습니다.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던 그 사람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못 봤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숙소와 밀린 임금과 체류 문제를 누가 쥐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조사가 끝나자마자 그 사람을 다른 지역 작업장으로 보냈고 연락처까지 끊겼습니다. 결국 고의로 가뒀다는 걸 입증할 직접 증언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속을 피했어요. 오빠가 병실 벽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가해자가 모른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럼 다음번에도 또 가두겠네. 또 가두고 모른다고 하겠지. 저는 흥분한 오빠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어요.
오빠, 나 그 공장 거짓말 증명할 자료 가지고 있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장부 정리하는 사람으로 썼습니다. 세금 계산서 정리하고 매입 내역 옮겨 적는 일이요. 며느리는 자기 말을 잘 듣는 공짜 일꾼이니까 안심하고 맡긴 거죠. 저는 그 장부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페이지가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떠넘길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수입 절임 배추 포대를 뜯어서 국산 표시가 찍힌 상자에 옮겨 담으라는 지시, 유통기한 스티커를 다시 붙이라는 말, 그런 건 사진과 녹음으로 남겨뒀습니다. 저는 사람 말과 날짜를 잘 기억하는 편이었는데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원본은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개인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뒀습니다. 오빠는 당장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여론에 던지면 그 집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요. 그런데 변호사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던지면 저쪽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서류 없애고 계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조작이라고 우기죠.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변호사는 먼저 파일 생성 날짜와 원본성을 확인하고 계좌와 거래 내역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전 절차부터 밟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훑다가 표정이 달라졌어요. 김치 공장이 국산 재료를 썼다는 내용으로 가공지원금을 신청해서 이미 지급 심사까지 받은 상태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변호사는 그날 바로 지급기관에 비공개 신고를 넣고 관련 계좌와 신청 자료가 보전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던지듯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은 다음에 필요한 순간에 한꺼번에 밝히기로요. 오빠가 답답한 얼굴로 저를 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9년 참았어. 몇 달 더 못 참을 것 같아? 며칠 뒤에는 남편이 병실 복도까지 찾아왔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셔츠까지 다려 입고 왔더군요.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막을 수 없었다며 얼굴 한 번만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물었어요. 나 그 안에서 당신 불렀어. 여보, 여보하고 불렀어. 못 들었어? 안 들렸어. 진짜 안 들렸다니까. 문이 얼마나 두꺼운데. 당신은 그 소리를 듣고도 냉국수 먹으러 갔잖아.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몇 번 벌렸다 닫았죠. 자기가 그 앞에서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제가 들었다는 걸 그 순간에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애 생각도 좀 해. 애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좋아? 우리 그래도 9년 살았잖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거야, 여보. 병실 문을 밀고 들어오려는 걸 병원 보안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그 사람은 복도에서 제 이름을 몇 번 부르다가 결국 끌려나갔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가 접근금지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법원은 직접 가해와 방관 정황이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임시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우이는 2단계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결정문을 받은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새벽에 깨서 문소리를 확인하지 않고 잤습니다. 그 집에서 살던 9년 동안 저는 밤마다 2번씩 깼어요. 현관 소리, 방문 소리,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잠이 들었거든요. 퇴원해서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쓰던 방에는 아직 제 고등학교 앨범이 그대로 있었어요. 엄마는 매일 밥을 새로 지었습니다. 아침에도 새로, 저녁에도 새로요. 국은 항상 뜨거운 걸 떠줬고 제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밥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식으면 맛없어. 내 건 먼저 먹어.
저는 그 말에 몇 번을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한 그릇 앞에 먼저 놓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김치 냄새는 아직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김치통을 열면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그걸 눈치챈 아버지가 어느 날 냉장고 김치칸을 아예 아래층 보조 냉장고로 옮겨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 웃음소리 속에서 밥 먹는 시간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예전 부부집에 짐을 가지러 간 날, 저는 재봉 상자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실패와 단추 밑에 넣어둔 저장 장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은 제 재봉 상자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고 친정집에 와서는 옷장 제일 깊은 곳 이불 사이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꾸몄습니다. 창문이 남쪽으로 난 방이었어요. 벽에 노란 벽지를 새로 바르고 오빠가 사다 준 아기 침대를 창가에 놨습니다.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배를 쓸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 눈치 보면서 살게 하지 않을게. 밥도 뜨거운 걸로 먹여줄 거고 추운 방에서 안 재울 거야. 이듬해 1월 말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혼인관계와 위자료, 재산 분할이 먼저 정리됐어요. 제가 9년 동안 주말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시댁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도 재산 분할에 반영됐습니다. 출근 기록과 작업 지시가 남아있는 기간의 무급 노동은 별도로 청구했고 그중 일부가 인정됐죠.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없는 시절은 없는 시절로 남았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는데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오빠가 제 옆에서 걷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야. 그냥 한서진으로 살면 돼.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숨이 전보다 훨씬 깊게 들어왔습니다. 9년 동안 제 가슴 위에 무언가가 올려져 있었다는 걸 치우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2월 중순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엄마는 손이 떨려서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왔어요. 그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병원까지 같이 갔습니다. 진통은 길었습니다. 16시간쯤 걸렸는데 중간에 힘이 다 빠져서 못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너 영하 18도에서도 버텼어. 여기는 따뜻하잖아. 조금만 더 해. 그 말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딸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웠어요. 작은데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를 만큼 힘이 넘치는 울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제 가슴 위에 올려줬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발가락을 확인했습니다. 하나, 둘, 셋, 5개가 다 있었어요. 양쪽 다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고맙다. 엄마랑 같이 버텨줘서 진짜 고맙다. 가족들이 병실로 들어와서 아이를 서로 안아보겠다고 실랑이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이 커서 못 안겠다고 하다가 결국 안았을 때 그 사람 눈이 빨개진 걸 봤죠. 엄마는 이 아이한테는 늘 따뜻한 밥을 먹이고 추운 방에서 재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을 좀 추스른 뒤에는 아이를 안고 친정집 마당을 걸었습니다. 햇빛이 아이 볼에 닿을 때면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려줬어요. 그 정도 온도조차 이 애한테 세게 닿을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어느 날 오빠가 마당 의자에 앉아서 말을 꺼냈습니다. 내 이름으로 작은 긴급지원센터를 만들고 싶다고요. 갈 곳 없는 여성과 아이가 하룻밤이라도 몸을 눕힐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빠,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는 병원 급식실에서 국 푸던 사람이야.
상담이 뭔지도 모르는데. 야, 상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돈 주면 구해. 근데 겁에 질려서 말 못하는 사람 목소리 알아듣는 건 돈으로 안 구해. 그거 너만큼 하는 사람 없어.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갈 데가 없는 줄 알아서 9년 참았어. 누가 딱 하룻밤만 재워준다고 했으면 어쩌면 훨씬 일찍 나왔을지도 몰라. 오빠가 돈과 사람은 자기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건 안 된다고 했죠. 이름만 빌려주는 건 안 해. 내 이름 붙는다면 내가 직접 앞에서 전화도 내가 받을 거야. 그날부터 아이가 잠든 밤이면 노트북을 켰습니다. 피해자 상담 절차, 긴급복지지원제도, 임시보호시설 연계 방법 같은 걸 하나씩 찾아 적었어요. 새벽 2시에 아이 분유를 먹이고 그 옆에서 자료를 읽는 생활이었습니다. 남한테 기대지 않고 서는 삶을 그때 처음 준비했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올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웃는 것 같은 표정도 지었어요.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5월 말이었습니다. 아이 100일 잔치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상 위에는 아직 100일 떡이 남아 있었고 엄마는 그걸 이웃집에 돌린다고 접시에 나눠 담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젖병을 물리고 있었죠. 그때 오빠 회사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사모님, 아니 저기 대표님 동생분 맞으시죠? 지금 지역방송 온라인 채널 좀 확인해 보세요. 빨리요. 저는 아이를 엄마한테 넘기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뜨는데 걸린 10초가 그렇게 길었던 적이 없었어요. 제보 영상이라는 딱지가 붙은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산업안전업체 대표가 사람들을 동원해 영세 김치 공장을 폭력적으로 점거했다. 썸네일에는 오빠 회사 이름이 박힌 조끼를 입은 남자들이 공장 마당에 서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임신한 며느리가 냉동 창고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 줄도요. 구급차가 왔다는 사실만 짧게 나왔고 왜 왔는지는 나오지 않았죠. 대신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몸빼 바지에 목장갑을 낀 채로 텅 빈 포장실을 배경으로 앉아서 눈을 훔치더군요. 내가 30년을 이 배추만 절이면서 살았어요. 자식들 다 이 공장에서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뜯고 들어오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잠긴 철문을 절단기로 자른 그 구조행위는 시설 파손과 난동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 위에 크게 글자가 박혀 있었죠. 무단 절단, 재물 손괴 의심. 구급차에 실려 나간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며느리가 됐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자막도 나왔어요. 시댁과 갈등을 빚던 며느리, 친정의 재력에 의해 격리. 저는 영상을 2번 봤습니다. 2번째로 볼 때는 아래쪽 제작 정보까지 다 확인했어요. 거기 신우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취재, 그 사람 이름 3글자요. 명절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직도 병원 주방에서 국 푸냐고 묻던 사람.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냉동창고 바닥에 앉아 있을 때처럼요. 영상은 하루도 안 돼서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새로 고침할 때마다 만 단위로 뛰었어요. 그러자 지역방송이 확인 절차도 제대로 안 하고 후속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시댁 주장만 반복됐고 저희 가족 반론은 마지막에 한 줄로 잘렸어요. 상대 측은 정당한 구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딱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방송에는 남편도 나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로 흐리게 처리됐는데 목소리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사람이 숨 쉬는 소리까지 아는 사람인데요. 아내랑 갓 태어난 애를 하루아침에 빼앗겼습니다. 저는 애 얼굴도 못 봤어요. 처가에서 사람들을 몰고 와서 어머니를 위협하고 아내를 데려간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눈가를 훔치는 손짓까지 했습니다. 냉동창고 밖에서 어머니와 나눈 대화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30분은 있어야 다시는 전기 함부로 안 쓴다는 말도, 앞식당에서 냉국수 먹고 오라는 말도, 거기에 알았다고 대답한 자기 목소리도요. 여론은 정말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방향을 바꾸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댓글에는 사람 목숨 다루는 안전업체가 조폭이랑 뭐가 다르냐는 말이 줄줄이 달렸고, 오빠 회사 이름과 사업자 번호까지 캡처돼서 돌았습니다. 하루 만에 여러 공장에서 계약을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가 10년 넘게 거래하던 곳들도 있었어요. 그중 한 곳 담당자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만 보냈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원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요. 직원들은 현장에서 욕을 들었습니다. 안전교육하러 들어갔는데 앞에 앉은 사람들이 대놓고 웃었다고 해요. 회사 앞에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출근하던 직원 하나가 던져진 물병에 어깨를 맞았습니다. 오빠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앞에서 넥타이를 풀면서 손이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어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친정집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우리 집은 골목 안쪽 낮은 담장 집이었어요. 담장이 어른 가슴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그 위로 카메라가 넘어왔습니다. 확성기를 든 남자가 마당을 향해 소리쳤어요. 한서진 씨, 나와서 해명하세요.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5천 명이 보고 있습니다. 애 데리고 숨어 있으면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아이가 놀라서 울었습니다. 100일갓 지난 애가 자다가 온몸을 움찔하면서 우는 걸 보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커튼을 다 닫고 아이를 집 안쪽 방으로 옮겼습니다. 창문 없는 방이었어요. 낮인데도 불을 켜야 하는 방으로 갓난아기를 데려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삽을 들고 나가려는 걸 오빠가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나가면 그것도 찍혀요. 그거 찍히면 저 사람들 원하는 그림 다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삽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마당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30년 남의 집 물건 배달하면서 문 앞에서 욕 한 번 안 먹었는데 왜 우리 집 문 앞에 저런 사람들이 서 있냐고요. 그리고 이틀 뒤였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고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폭력적인 구조업체 대표의 집에서 아이가 자라는 건 위험하다고요. 근거 자료로 제출된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누나가 만든 그 영상과 후속 리포트였습니다. 거짓말을 영상으로 만들고 그 영상을 다시 증거로 내미는 겁니다. 저는 그 뻔뻔함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화가 나는 것보다 먼저 무서웠습니다. 법원이 그걸 자료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 세상 사람들 절반이 그 영상을 믿고 있는데 판사도 사람이니까 그 분위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날 밤 아이를 재우면서 저는 손끝이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하 18도에서 두 팔로 감싸고 지킨 아이였어요. 혀끝을 깨물면서 잠들지 않으려고 버틴 게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그 집에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날 냉동창고 바닥의 온도가 그대로 손에 되돌아왔습니다. 오빠는 그날 밤 제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진아, 회사는 없어져도 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너는 애만 붙잡고 있어. 부모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이라도 팔면 된다고 했고, 엄마는 변호사비 걱정하지 말라며 통장을 꺼냈어요. 저는 그 통장을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저 하나 때문이라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세 번째로 걸려왔을 때 받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끊지 마. 잠깐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 얼굴 좀 보여줘. 딱 한 번만. 그러면 방송 더 안 키울게. 누나가 지금 후속으로 2개 더 준비했는데 내가 말하면 멈춰. 진짜야.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못 막아. 알잖아. 우리 누나 성격.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고 부탁이야. 애 아빠가 애 보여달라는 게 협박이야? 야, 너 그렇게 유리한 상황 아니야. 사람들이 너 어떻게 보는지 몰라. 지금 얌전히 있으면 나도 조용히 갈 거야. 그러니까 좀 협조해. 전화기 저쪽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통화가 끝난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끊기지 않은 상태였고 제 휴대전화 화면에는 자동 녹음 표시가 계속 켜져 있었죠.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3년 차 무렵부터 켜둔 기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나중에 안 했다고 잡아떼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해둔 겁니다. 저는 그 통화를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한테도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당장 전화를 들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요. 저는 아이를 안고 서재로 갔습니다. 오빠가 밤늦게까지 계약 해지 공문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내가 직접 나설게.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있었어요. 너 애 낳은 지 100일밖에 안 됐어. 몸도 아직 안 돌아왔고 발가락 감각도 다 안 돌아왔잖아. 그건 내가 해. 오빠가 하면 그게 또 폭력업체 대표가 나섰다고 나올 거야.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 그래도 서진아. 저는 아이를 조금 더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빠, 저 영상 인터넷에 남아있어. 지워도 어디선가 계속 돌아. 우리 애가 나중에 글 읽을 줄 알게 되면 엄마가 친정에 끌려간 여자로 나오는 그 영상을 볼 거야. 그때 내가 뭐라고 설명해? 억울했다고? 나는 우리 애한테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 오빠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의자에서 일어나 서재 문 앞에서 옆으로 비켜섰어요. 옷장 제일 아래, 이불 3장 사이에 넣어둔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물건인데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저는 그걸 잠깐 손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이걸 노트북에 연결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케이블을 꽂자 폴더가 줄지어 떴습니다. 연도별로, 그 안에 또 월별로, 그 안에 날짜별로요. 2016년 11월, 2018년 3월, 2021년 9월. 제가 결혼하고 3번째 해부터 시작된 목록이었습니다. 오빠가 화면을 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이걸 9년을 모았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모았다는 말은 좀 이상했어요. 저는 그냥 이상한 걸 볼 때마다 사진을 찍었을 뿐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시킨 일을 며느리가 알아서 했다고 뒤집는 일이 몇 번 있었고 그 뒤로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변호사와 오빠 회사 법무팀이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쪽 방에 재우고 문을 조금만 열어둔 채로 거실상 앞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제일 먼저 확인한 건 내용이 아니라 날짜였습니다. 원본이 어디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저장 장치가 그 집에 있었던 물건이고 클라우드 백업이 그 시점에 이미 올라가 있었다면 나중에 만든 자료라는 주장이 안 통합니다. 원본과 백업이 나뉘어 있는 게 그래서 도움이 됐습니다. 저장 장치는 예전 부부집 재봉 상자에서 회수한 그대로였고 클라우드에는 업로드 시각이 자동으로 박혀 있었죠. 변호사는 파일 하나하나 생성 날짜를 대조하면서 노트에 표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중국산 절임 배추라고 인쇄된 커다란 포대가 있었어요. 포장실 바닥에 10개쯤 쌓여 있고 그 옆에 국산 배추라고 초록색으로 찍힌 종이 상자가 열려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포대 입구가 뜯겨 있고 그 내용물이 국산 상자 안에 절반쯤 옮겨져 있었죠. 그 다음 사진에는 다 채워진 상자 위에 뚜껑이 덮이고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3장을 순서대로 찍었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하고 들어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두 번째 폴더에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지원금 신청서 사본이었어요. 국내산 원재료 사용 비율이 표에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제가 직접 정리한 실제 매입장부가 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달, 같은 거래처, 전혀 다른 숫자였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그냥 원산지 문제가 아니에요. 서류로 굽고 신청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장부만 옮겨 적는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겠죠. 이상한 페이지가 나올 때마다 제가 사진을 찍어뒀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 사람은 제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그냥 날짜와 시간이었어요. 스피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이상한 느낌이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물컵을 내려놓다가 손을 멈췄어요. 기한 지난 양념은 새 양념 밑에 섞어. 위에는 새것 깔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다 그렇게 해. 다음 파일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봉지 부푼 거 저기 있잖아. 그거 버릴 거야? 물티슈로 닦아서 새 박스에 넣어. 어차피 먹으면 몰라. 지금까지 누가 배 아프다고 전화한 적 있니? 비슷한 녹음이 수십 개였습니다. 저는 그걸 다 다시 듣지는 못했어요. 몇 개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법무팀에 넘겼습니다. 그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우리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거실 상 위에 자료를 늘어놓고 사진 날짜와 거래 명세서 날짜와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을 맞춰갔어요. 저는 9년 동안 그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라 어느 거래처가 어느 시기에 들어왔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어느 순간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진술 없으면 못 맞추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제가 유일하게 쓸 수 있었던 게 머리였거든요. 새벽에 흩어져 있던 기록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달에 수입 배추가 들어왔고 어느 날 그게 국산 상자로 옮겨졌고 그 원재료를 근거로 어떤 서류가 접수됐는지가 한 줄로 연결됐어요. 변호사는 이미 넣어둔 비공개 신고에 증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는 지역 방송 한 곳이 아니라 중앙 언론사와 방송사 여러 곳에 동시에 보냈습니다. 한 곳에만 주면 묻힙니다. 동시에 나가야 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지역방송 하나가 만든 이야기를 지역방송 하나에 반박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쪽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로요. 김치 공장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들과 납품업자들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고 그 보도가 나가자 다른 사람들이 연락해 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한 노동자는 통역을 옆에 두고 말했습니다. 3개월 밀렸어요. 사장님한테 돈 달라고 하면 그러면 숙소에서 나가라고 해요. 나가면 잘 데 없어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배추와 고춧가루를 납품했던 업체 사장들도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말했어요. 반년입니다. 물건은 계속 받아가면서 대금은 반년을 안 줬어요. 전화해서 좀 주세요 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렇게 급하면 딴 데 팔라고, 거래 끊겠다고. 우리 같은 작은 데는 거래처 하나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장에 며느리 있었어요. 사장님 며느리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음료수 주고 약도 줬어요. 몰래요. 걸리면 혼나는데도 줬어요. 그 공장에서 우리를 사람처럼 대해준 사람, 그 사람 하나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텔레비전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편의점 이온 음료 몇 병 건넨 사람이었어요. 그거 하나 마음대로 못 주고 수건으로 덮어서 밀어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못 봤다고 대답했던 그 사람이 다시 경찰서에 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사람은 지역 노동상담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밀린 임금 문제로 상담을 받고 숙소와 체류 자격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요. 더 이상 시어머니 손에 자기 목이 잡혀 있지 않게 되고 나서 스스로 찾아간 겁니다. 그가 한 진술은 이랬습니다. 사장님이 며느리 머리를 잡고 뒤편 창고로 끌고 갔고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소리치는 걸 자기도 들었다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창고 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한 번 채우고 손으로 흔들어 보고 다시 한 번 채웠다고요. 2번. 제가 문 안쪽에서 들은 그 2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왜 거짓말했는지도 다 털어놨습니다. 임금이 밀려 있었고 체류 문제가 걸려 있었고 사장님이 조사 끝난 다음 자기를 다른 지역 작업장으로 보냈다고요. 전화번호도 바꾸게 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냉동창고 이야기가 처음으로 제대로 보도됐고 그 영상 아래 달렸던 댓글들이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저는 남편의 전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밤에 발신번호를 숨기고 걸어와서 아이 얼굴 보여주면 방송 더 안 키우겠다고 했던 그 통화요. 저는 그 파일을 몇 번이나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은 통화가 끊긴 줄 알고 전화기를 내려놨는데 연결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동 녹음도 계속 돌아갔죠. 그 뒤쪽에 다른 목소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뭐래? 안 보여준다고 하지? 야, 됐어. 어차피 그 여자한테 직접 뭘 할 필요 없어. 오빠 회사부터 망가뜨리면 그년 혼자서는 못 버텨. 돈줄이 오빠잖아. 변호사비를 누가 대는데. 신우이 목소리였습니다. 명절마다 제 앞에서 국 푸는 일 아직 하냐고 물었던 그 목소리요. 너는 방송에서 딴 말 하지 마. 애 빼앗긴 아빠. 그것만 해. 억울한 표정으로 울기만 하면 돼. 사람들 그거에 다 넘어가. 논리 필요 없어. 얼굴만 슬프면 돼. 근데 누나, 이거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제보 영상은 제보자가 준 거고 나는 취재만 한 거야. 확인 부족이면 정정보도 한 줄 내면 끝나. 그 사이에 친권은 우리가 가져오는 거고. 거실에 그 녹음이 다 나왔을 때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변호사가 한참 있다가 볼펜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취재 실수가 아니네요. 계획입니다. 그 녹음이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난 지점은 원산지도 임금체불도 아니었어요. 100일 지난 아기를 데려오려고 방송을 도구로 썼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계약을 끊었던 업체들이 오빠 회사로 다시 전화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등을 돌려서 미안하다고요. 어떤 사장은 술을 사겠다고 했고 어떤 사장은 그냥 전화로 오래 사과만 했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그 전화를 다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화는 나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 직원들 밥줄 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지 모르지. 직원들은 정상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 난리를 지켜본 다른 업체들에서 안전관리 문의가 들어왔어요. 위기 때 현장 사진부터 다 남기고 절차대로 움직인 회사라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양육자 지정 청구에서도 그 영상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근거로 낸 자료가 조작 의혹을 받게 됐고 계획적인 여론 조작과 통화 협박 정황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날 전화로 짧게 말했어요. 저쪽이 낸 증거가 저쪽을 때리게 됐습니다. 친정집 골목을 메웠던 카메라와 차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던 사람은 그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담장 밖이 오랜만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예전처럼 몸이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바람에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곧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잠들었죠. 오빠가 마당에서 담배를 끄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기록이 우리 가족 살렸어. 회사도 살렸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언젠가 저 사람들이 딴 말할 것 같아서 잊지 않으려고 적어둔 거야. 여론이 뒤집힌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식품당국 조사관들과 수사관들이 김치 공장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뉴스로 봤습니다. 제가 9년 동안 토요일마다 들어갔던 그 정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서류 상자와 컴퓨터 본체가 줄줄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죠. 포장실 앞에 쌓여 있던 국산 표시 상자들도 그대로 실려나갔습니다. 화면에 잠깐 양철 지붕이 비쳤을 때 저는 그 아래 공기가 어떤 냄새였는지 코끝에 떠올랐습니다. 배추와 젓갈과 사람 땀이 엉겨있던 그 냄새요. 조사 결과는 하나씩 확인됐습니다. 수입 절임 배추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일, 유통기한을 조작한 일, 국산 재료를 썼다고 서류를 꾸며 가공 지원금을 신청한 일, 그리고 노동자 임금 체불까지요. 변호사가 몇 달 전에 조용히 넣어둔 비공개 신고 덕분에 지원금 지급은 이미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관련 계좌와 거래 자료도 보존돼 있었어요. 그때 오빠가 당장 터뜨리자고 했을 때 순서를 바꾸자고 했던 그 판단이 결국 이 대목에서 갈렸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서류를 없앨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부정 신청분 반환, 과징금, 밀린 세금, 거래처 배상금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공장은 버티지 못했어요. 몇 달 뒤 김치 공장 출입문과 토지에 압류 표시가 붙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상한 계산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름에 아끼려고 했던 게 뭐였을까요? 포장실 에어컨 오븐. 26도로 맞춰서 오븐요.
그거 몇천 원짜리였습니다. 그 몇천 원 아끼겠다고 사람을 냉동 창고에 넣었고 지금 그 문에 붙은 종이 한 장이 공장 전체를 가져갔습니다. 밀린 노동자 임금을 우선 지급하라는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안도했어요. 사실 저한테 돌아오는 돈보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3개월 밀렸다는 그 사람, 돈 달라고 하면 숙소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던 그 사람이요. 시어머니가 조사를 받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몸빼 바지 대신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몰리자 옷깃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렸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냉동창고에 가둔 사실 인정하십니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소리쳤습니다. 가둔 거 아니야. 그년이 그 외국인 애랑 말 맞춘 거예요. 돈 몇 푼 줘서 시켰겠지. 내가 30년을 이 동네에서 김치 팔았는데 내가 사람을 가둘 사람이야? 어디서 굴러온 며느리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거기서 마이크가 잘렸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요. 저는 더 이상 그 사과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나만 바랐습니다. 자기 뜻대로 나갈 수 없는 공간에서 하루라도 지내보면서 그날 제가 철문을 두드리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좋겠다고요. 남편이 근무하던 군청에서도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제도상으로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공장에 대한 직접 점검에서는 이해 충돌 때문에 늘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항상 그 얘기를 했죠. 나는 손 뗀 적 없다고요. 그런데 감사에서 나온 건 다른 거였습니다. 동료들이 짜놓은 점검 일정표, 내부 문서 열람 기록, 그리고 그 내용을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요. 며칠 뒤 오전에 갑니다. 냉장 온도 기록 미리 정리해 두세요. 뒤편 창고는 그날 비워두시고요. 그런 문장들이 몇 년에 걸쳐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 열람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거였어요. 남편은 징계를 받고 공무원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9년 동안 저한테 참으라고 할 때 근거로 삼았던 2가지, 공장과 땅, 그리고 반듯한 공무원이라는 명함이 같은 계절에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뒤에 남편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번호로요. 저는 받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날은 받았습니다. 서진아,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집도 넘어갔고 직장도 없고 엄마는 나한테 다 내 탓이라고 소리만 지르고 한 번만 도와줘. 너 오빠 회사 잘 된다고 들었어. 거기 자리 하나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애라도, 딸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줘. 나도 아빠잖아. 애가 나중에 아빠 왜 없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야?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그 애 태어났을 때 당신 나한테 산모 괜찮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전화기 저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몇 킬로로 태어났는지 알아? 언제 태어났는지 알아? 당신은 그때 방송에 나가서 애 얼굴도 못 봤다고 울고 있었어. 애 생일도 모르면서. 그건 누나가 시켰다는 말, 이제 그만해. 냉동창고 앞에서 당신은 어머니가 시켜서 냉국수 먹으러 간 거야?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한 거야? 그 사람은 결국 대답 대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필요한 얘기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 사람 목소리 한 번에 밤을 새웠을 텐데 그날 저는 아이 옆에 누워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허위 제보 영상을 만든 신우이도 고발됐습니다. 방송사는 내부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 영상과 후속 리포트가 어떤 경로로 편성됐는지, 사실 확인 절차가 어디서 생략됐는지 다 확인됐습니다. 통화 녹음이 이미 공개된 뒤였으니까 취재 실수였다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죠. 방송사는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문제 영상과 리포트 2편을 삭제하고 정정 방송을 내보냈어요. 신우이는 취재 권한을 가족 문제에 이용한 책임으로 해고됐습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다가 발언 기회가 오자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뭘 어쩌겠어요. 엄마가 매일 전화해서 울고 동생은 애 빼앗겼다고 죽겠다고 하고 저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그러는데 안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냥 가족 편을 든 거예요. 그런데 저를 향해서는 제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그렇게 오래 일한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는 안 나왔어요. 휴정 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잠깐 멈춰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과하면 좀 봐줄 수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형님 사과 받아야 앞으로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오래 생각하고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집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제 회복을 걸어두면 저는 평생 그 사람들 손에 목이 잡혀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러기 싫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공장과 그 공장으로 사람들을 부리던 힘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직장과 가족을 잃었죠. 신우이는 자기 목소리를 사람들이 믿어주던 자리를 잃었습니다. 각자 제일 아까워하던 걸 잃은 겁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일이 줄었습니다. 한동안은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도 어깨가 튀어올랐어요. 철컥 하는 그 소리가 자물쇠 소리랑 비슷했으니까요. 엄마가 눈치를 채고 냉장고 문을 늘 손으로 받쳐서 닫았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스스로 문을 3개 닫고도 아무렇지 않았을 때 그날 저녁 밥상에서 엄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을 때 오빠가 약속한 긴급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2층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상담실 2개, 사무공간 하나, 그리고 급할 때 하룻밤 머물 수 있는 방 2개. 화려한 곳은 아니었지만 창문이 남쪽으로 났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제일 먼저 봤어요. 햇빛 안 들어오는 방에 사람을 재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판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진 3글자요. 그 집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 엄마도 아니고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는 눈치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어깨를 펴고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딸 자랑을 잘 안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서 남을 돕겠다는 애가 어디 있냐.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우리 딸 얘기 좀 할란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정장 옷깃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예전에 병실에서 제 발을 못 만지고 떨었던 그 손이었어요. 센터가 문을 열자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맞고 집에서 쫓겨난 여성들,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는 사람들, 짐도 못 챙기고 슬리퍼만 신고 나왔다는 사람들이요. 저는 상담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병원 급식실에서 몇백 명 끼니를 챙기던 손으로
이제는 누군가 오늘 밤 누울 방을 알아보고 있었죠. 수화기 저쪽에서 숨소리만 들리고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말을 꺼내면 그게 진짜가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계신 곳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주무실 곳부터 저희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상대가 숨을 고를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한 통에 40분이 걸린 날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시댁에서 애를 데려가지 않을까요? 제가 유별난 걸까요?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산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에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9년 동안 그 말을 저 스스로에게 했다고요. 전화를 마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9년 전에 저한테도 이런 전화 한 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룻밤만 재워준다는 사람이 있었으면 저는 아마 훨씬 일찍 그 집 문을 열고 나왔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라는 말 대신 당장 나올 길부터 알려주는 사람이요. 주말이면 저는 걸음마를 시작한 딸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몇 걸음 걷다가 균형을 잃고 제품으로 넘어졌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넘어진 게 웃긴지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몸을 안을 때면 영하 18도 그 창고의 기억이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차가운 철문 대신 가족들 웃음소리가 곁을 채웠고 이 애는 자기 눈치 볼 사람이 없는 집에서 자라고 있었죠.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단단히 잡고 햇살이 내려앉은 마당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가족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견디는 것보다 문 밖으로 나오는 일이 저와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갈 데가 없는 줄 알고 혼자 버티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서진의 새 출발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